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테일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현재 뉴욕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아침엔 학생들에게 역사와 문학을 가르치고 저녁엔 밀린 서류 작업을 하거나 가끔씩 친구들과 와인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런 나날 속에서 점점 뭔가 빠져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 자신에게 솔직히 묻곤 했죠.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일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책상 한 구석에 쌓여있던 여행 잡지를 우연히 펼치게 됐어요. 잡지의 한 페이지에는 한국 서울의 화려한 야경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한국, 24시간 깨어있는 도시라는 제목과 함께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빛나는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국. 저는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솔직히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건 K-팝, 김치, 그리고 오래전에 본 한국 드라마 한두 편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사진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퇴근 후마다 인터넷에 한국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검색창에 한국 문화나 서울의 볼거리 같은 단어를 치면서 밤을 보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프로그램 설명에는 외국에서의 특별한 경험, 현지 문화와의 교류,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 같은 문구가 가득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설렜어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선택만 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그런 저를 깨뜨릴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제 주변 사람들이었죠. 가장 먼저 제 선택을 들은 건 절친 줄리아였어요. 저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 제가 찾은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줄리아, 내가 요즘 한국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어. 거기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줄리아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라고? 한국? 너 진지한 거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뭔가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서. 솔직히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나 유럽은 훨씬 익숙하지 않아? 바로 그거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끌리는 것 같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줄리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결국엔 내가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말리진 않을게. 다만 조심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를 수도 있어. 라며 응원해줬어요. 줄리아와의 대화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가족들이었죠. 어느 저녁,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소식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으로 갈까 해요. 포크를 들던 아빠가 멈추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국? 갑자기 거기를 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거든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니? 한국 음식이랑 문화 같은 건 전혀 모르는데. 적응할 자신 있어? 모르겠어요, 엄마. 근데 새롭게 적응하고 시작하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고 배움일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다면 응원은 해줄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고. 집이 그리워질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그럴 땐 바로 전화드릴게요. 모두가 저를 걱정했지만 그들의 우려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조사했고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침내 프로그램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진짜로 제 인생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저는 두꺼운 가방을 끌며 마지막으로 뉴욕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에밀리, 너 해낼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죠.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인천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낯설고 복잡했어요. 모든 안내판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그 한글은 제게 외계 문양, 마치 그림과도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시작 단계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도시 전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수많은 음식점과 가게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처음 보는 네온사인들과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속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어요. 진짜 다른 세상에 왔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죠. 숙소로 배정된 원룸에 도착했을 땐 너무 피곤해서 짐을 풀기도 전에 침대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리고 완전히 낯선 분위기가 제 머릿속을 계속 흔들었어요. 내가 진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첫 외출을 했어요. 지도 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날의 첫 도전은 지하철 타기였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이리저리 치이며 우왕좌왕했죠. 다행히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표를 사는 방법과 노선을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서툴게 인사했을 때 그분이 미소 지으며 천만에요라고 답하셨는데 그 순간 정말 안심됐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달리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저를 매료시키고 있었거든요. 몇 정거장을 지나고 나니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어요. 첫 성공이네. 속으로 스스로를 칭찬했죠. 점심시간에는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메뉴판이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변 테이블을 보며 가장 익숙해 보이는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다행히도 직원분이 알아듣고 웃으시며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셨죠. 한국에 오기 전부터 궁금했던 음식이었어요. 그 순간 첫 한국 음식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뜨겁고 매운 국물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의외로 금세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어학원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낯선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니까요.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환하게 웃으며 헬로 티처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첫 수업은 자기소개로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선생님, 햄버거 좋아하세요? 미국에서 케이팝 유명해요? 저는 아이들의 귀여운 질문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맞아.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햄버거를 좋아하고 자주 먹어요. 그리고 케이팝도 미국에서도 요즘 정말 유명하죠.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어요. 나중엔 학생들이 직접 영어로 통역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큰 도전은 언어였어요.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단어들은 조금 익히고 왔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빠르게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더니 비닐봉투가 추가로 나왔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첫 수업에서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배웠는데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길거리에서 직접 써볼 수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인분이 밝게 웃으며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무언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도전과 작은 성공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지하철 노선을 익히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때때로 낯선 문화와 언어 장벽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점점 더 한국을 이해하고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작은 도전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학원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학생들과도 가까워졌고 수업을 준비하는 일도 덜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낄 때쯤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죠. 바로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이 웃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죠.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간단한 영어 표현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실 맨 뒤에 앉아있던 한 학생, 태훈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왜 일본이랑 비슷한가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태훈이를 보며 수근거렸고 저는 질문의 의미를 곱씹어야 했죠.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일본이 한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고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 아닌가요? 미국 사람들 포함한 많은 선진국 국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어요. 태훈이는 악의 없이 말한 것 같았지만 저를 포함해 다른 학생들까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대답하기로 했어요. 태훈아,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로 한국을 단순히 일본의 복사본처럼 보는 건 정확하지 않아. 한국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만들어냈어. 제 대답에 태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이 생긴 듯 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럼 한글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중국 글자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도 일본어랑 비슷한 건가요? 아이들의 질문은 솔직했어요.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오해와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살짝 바꿔 한국에 오며 공부해왔던 한국의 역사와 한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15세기에 만든 글자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평범한 사람들이 배우기 힘들었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직접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 거지. 한글은 중국 글자와 완전히 달라. 발음하는 대로 쓰고 규칙이 정말 논리적이야. 아이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듣더라고요. 태훈이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는 어땠어요? 다른 학생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맞아. 20세기 초반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
일본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지.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몰래 한국어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독립한 이후에도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들만의 문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뭔가 더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태훈이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종종 남아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한글은 진짜 발음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글이 정말 특별해. 영어는 철자가 복잡한 단어가 많잖아. 한글은 그런 점에서 훨씬 간단하고 체계적이지. 그렇게 그날의 일이 끝나고 어느 날은 태훈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도 그걸 자기 걸로 바꾼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태훈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맞아, 태훈아. 모든 나라는 영향을 받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지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저 역시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의 그림자 같은 나라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 누구의 복사본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힘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온 나라였어요. 그 후로 제 수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시간을 추가했죠.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자신들이 몰랐던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그 덕에 저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죠.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어느 날 태훈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처럼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지. 하지만 한국은 특히 대단한 점이 있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교훈 삼아 더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정말 멋지지 않니? 태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에 저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교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걸 아이들과 더 나누자. 이 아이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 8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버거웠는데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반갑고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미국에서 온 이메일 하나가 계기가 되었죠.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경험 많은 분을 찾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껏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나눌 기회가 생긴 거였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학생들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수업이 다가왔을 때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선생님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교실 안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선생님?
한국 싫어지셨어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아니야. 한국은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나라야.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분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서 가는 거야. 태훈이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너희는 선생님이 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얻은 인연이야. 그 순간 교실 안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어요. 아이들의 응원이 담긴 박수였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돌아보게 됐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그저 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알던 뉴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제가 본 뉴욕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새로운 학교에서의 첫날, 학생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관심이 얕은 호기심에 머물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업 첫 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나라예요.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볼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수업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세종대왕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넘어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과정을 나눴죠. 제 수업의 가장 적극적인 학생은 마이크였어요. 처음엔 그저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지던 아이였는데 점점 진지한 태도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마이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전쟁도 겪었고 나라가 그렇게 작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거든. 교육과 기술에 집중해서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지.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야. 마이크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네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와는 달랐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했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를 보며 태훈이 생각도 종종 났죠. 하지만 미국 학생들이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고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느꼈죠. 수업 중에 학생들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요? 라며 질문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예절과 사고방식을 설명해줬어요. 한국어에는 경어라는 게 있어. 나이와 지위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쓰는 거지.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담겨 있는 거야. 그 말에 학생들은 흥미로워하면서도 감탄하곤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그 문화를 배웠을 때 느꼈던 감동과 비슷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미국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어느 날 마이크가 수업 후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다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럼. 언젠가 꼭 다시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여기서도 한국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 아름다움을 나눠야 하니까. 그 답을 듣고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볼 거예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다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도 계속 나누겠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